오랜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의 옛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이야기들이지만 긴 여운과 깊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며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래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거위를 살린 윤회. 겉모습이 초라한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존재해 왔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 윤회는 초라한 행색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하지만 총명한 머리를 자랑하는 윤회는 순환을 당하면서도 거위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한답니다. 이로 인해 거위도 살리고 지혜도 발휘하게 되지요. 조선시대에 윤회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윤회는 이른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올랐으나 늘 검소한 옷차림으로 다녔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임금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임을 알지 못했지요. 어느 해 먼 길을 다녀오던 윤회는 날이 저물자 어느 주막에 들어갔어요. 주막집 주인은 윤회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아이, 행색을 보아하니 방값을 받기는 틀렸군. 이렇게 생각한 주막집 주인은 차갑게 내뱉었어요. 에이, 이미 방은 손님들로 꽉 찼어. 저기 다른 주막으로 가보시오. 비좁아도 좋으니 여러 사람이 자는 데라도 좀 끼워주십시오. 에이, 말귀까지 못 알아듣네. 그럴 방이 없다 하지 않소. 주막집 주인은 귀찮다는 듯이 대꾸하고는 뒤돌아섰습니다. 그럼 헛간이라도 좀 빌려주십시오. 이 근처에 주막은 이곳뿐이지 않소. 주막집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윤회에게 헛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윤회는 헛간에 앉아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방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가 손에 쥐고 있던 구슬을 떨어뜨렸습니다. 여자아이는 구슬을 떨어뜨린 것을 모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값진 구슬 같은데 주워 놓았다가 날이 밝으면 되돌려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윤회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거위 한 마리가 마당에 뒤뚱뒤뚱 걸어 나오더니 그 구슬을 보고는 냉큼 삼켜버렸지 뭐예요. 이튿날 아침 구슬을 잃어버린 주막집 딸아이의 울음소리로 주막집은 떠나갈 듯 했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우는 아이를 달래랴 구슬을 찾으랴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구슬이 보이지 않자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윤회의 멱살을 냅다 잡았지요. 어서 구슬을 내놓으시오. 구슬을 가져갈 만한 사람은 바로 당신뿐이요.
윤회는 무어라 대꾸하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만약 거위가 구슬을 삼켰다고 말하면 주막 주인은 당장 거위의 배를 가를 것이 분명했지요. 주막집 주인은 윤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윤회를 도둑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꽁꽁 묶고는 구슬을 숨긴 장소를 말하라고 윽박질렀지요. 하루만 기다려 주시오. 그리고 구슬을 찾고 싶다면 저기 저 거위를 내 옆에 함께 묶어두시오. 주막집 주인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구슬을 찾을 수 있다는 말에 거위를 윤회 옆에 묶어두었답니다. 이튿날 아침 주막집 주인은 일어나자마자 윤회에게 달려갔어요. 거위가 눈동을 한번 살펴보시오. 분명히 구슬이 거기 있을 것이오. 주막집 주인은 막대기로 거위의 똥을 여기저기 헤쳐봤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반짝이는 구슬이 있었지요. 주막집 주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당장 윤회를 묶은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차분하게 윤회가 말했습니다. 그제밤에 아이가 마당에 떨어뜨린 구슬을 거위가 집어삼켰다오. 내가 어제 아침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거위를 살리고 싶어서였소. 주막집 주인은 윤회의 깊은 생각에 머리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를 건넸답니다. 그리고는 두 번 다시는 사람을 의심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매화. 고려 때 청자를 잘 만드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고려는 왕건 임금이 세운 나라로 고려 청자는 외국에서도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잘 알려진 우리의 값진 문화 예술품이에요. 총각은 매일매일 그릇 굽는 가마가 있는 산골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헐레벌떡 달려온 아이가 말했어요. 누나가 아파요. 아파서 다 죽게 되었다고요. 아니, 뭐라고? 다 죽게 되었다고?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누나와 총각은 약혼한 사이였거든요. 아가씨, 죽으면 안 돼요. 총각은 이렇게 소리치며 급히 산을 내려왔어요. 하지만 약혼녀는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뒤였답니다. 결혼을 사흘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난 아가씨만 바라보고 이때껏 혼자 살아왔소. 헌데 나만 혼자 남겨놓고 이리 떠나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말을 좀 해보시오. 약혼녀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총각은 그 뒤로부터 그릇은 만들지 않고 무덤 앞에서 울기만 했답니다. 총각을 보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안타까워했지요. 아휴, 나이도 젊은데 참 안 됐어. 하늘나라로 간 아가씨는 또 어떻고. 어느덧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면서 산과 들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나뭇가지에는 새순이 눈을 떠 새록새록 자라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약혼녀 무덤 옆에 작은 꽃나무가 자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아니, 이 꽃나무는 뭘까? 꽃도 어쩌면 이리 예쁠까? 총각은 이 꽃을 약혼녀의 넋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레 자신이 만든 그릇에 옮겨 심었어요. 총각은 이 꽃 화분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총각은 이 꽃을 보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아가씨, 그대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소. 무엇이 그리 급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단 말이오. 그 뒤에 몇 년이 지났지만 총각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만들어도 그릇에 슬픈 빛이 담겨 있었지요. 아,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릇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이런 재수 없는 그릇을 누가 사겠는가? 그렇게 슬픈 세월도 쉬지 않고 흐르고 흘러 총각도 이제 머리카락이 하얀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약혼녀의 넋인 꽃나무는 해마다 피고 지곤 했지요. 아이, 내가 죽으면 누가 이 꽃나무를 보살피나. 백발이 된 할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뒤 꽃을 가꿔줄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꽃화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뚝뚝 흘리던 할아버지도 몇 년이 지난 뒤 꽃화분을 머리맡에 놓아둔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며칠이 지난 뒤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꽃나무에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워이, 워이, 물러가라, 새야. 물러가라, 워이. 마을 사람들이 새를 쫓아보았지만 새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상한 소리로 울 뿐 꽃나무 주위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할아버지는 혹시 새가 된 것이 아닐까요? 이 영감이 얼마나 이 꽃을 사랑했다고. 그 새는 바로 꾀꼬리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관에 넣고 상여에 실었습니다. 그러자 꾀꼬리는 집 밖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방으로 돌아와 꽃나무에 앉았답니다. 그 꽃나무가 바로 잎이 나기 전에 꽃을 피우는 매화였지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넋인 꾀꼬리는 언제나 매화 가지에 앉아서 운다고 합니다. 그 거북이 바로 날새. 경상남도 영암군에 영암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용궁샘이 있는데 이 샘에는 거북으로 다시 태어난 한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스님이 거북으로 태어났다는 설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 이야기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옛날 여름이 시작될 무렵 한 스님이
영암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옳지, 저기 샘이 있군. 땀도 나고 목도 마른데 잘 되었어. 좀 쉬었다 가지. 샘물을 마시고 목을 축인 스님은 세수까지 한 뒤 샘터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오라, 감나무네. 가을도 아닌데 먹음직스럽게 익은 감이 많이도 달렸군. 감을 보자 스님 뱃속에서 배꼽시계가 울어댔습니다. 벌떡 일어나 배를 쓱쓱 문지른 스님은 감나무에 올라가 감을 따먹었어요. 감이 꿀처럼 달군. 하나, 둘, 셋. 감을 먹다 보니 어느새 한 가지에 있던 감을 다 따먹었지 뭐예요. 스님은 내친 김에 다른 가지의 감도 또 따서 먹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나무 가지가 뚝 부러지며 스님은 샘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샘물에 떨어진 스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그런 일이 있은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암산 일대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눈바닥은 쩍쩍 갈라졌고 사람들은 목이 탔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의논을 하게 되었어요. 영암산 샘물은 다 마르지 않았으니 우리가 좀 힘들겠지만 샘물을 퍼담아 논에 물을 댑시다. 예,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합시다. 마을 사람들은 물동이를 들고 이고 샘으로 갔어요. 샘물이 넉넉하군. 자자, 목도 축였으면 어서 물을 퍼나릅시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물을 깃던 사람이 의외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어이, 거북이다, 거북. 어마어마하게 큰 거북이 떠올라 샘물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거북은 몸에 좋은 약이래요. 그래요? 칠성 어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얼씨구나 하며 거북을 잡았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은 거북을 다음날 잡아먹기로 약속하고 떡보에게 맡겼지요. 떡보는 거북을 지게에 짊어지고 내려와 커다란 물통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떡보 꿈에 스님이 나타나 말을 건네는 것이었어요. 이복의 떡보. 아니, 처음 보는 스님이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다 아는 수가 있지. 떡보, 이 사람 물통에 든 거북을 놓아주게. 그 거북이 바로 날세. 샘물에 빠져 죽은 내가 다시 거북으로 태어난 거라네. 용궁에서 논일다 잠시 물 위에 떴는데 그만 잡혔지 뭔가. 그러니 어서 거북을 놓아주게. 제발 부탁하네 떡보. 하지만 스님, 저는 잠시 맡았을 뿐입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보게, 만일 거북을 놓아주지 않으면 마을에 큰 일이 날 걸세. 깜짝 놀란 떡보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동의 없이 안 될 일이니 이를 어쩐담? 한낮이 되었지만 떡보는 꼼짝하지 않고 텐마루에 앉아 걱정만 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떡보, 거기서 뭘 하나? 거북을 어서 꺼내오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있네. 어서 빨리 먹자고 말이야. 응?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간 떡보는 지난밤에 꾼 꿈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며 듣지 않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떡보는 집으로 돌아와 거북을 둘러맸습니다. 그리고는 샘으로 달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떡보 뒤를 우르르 쫓아갔답니다. 그러다 샘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 떡보가 마을 사람들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잡히는 순간 떡보는 거북을 휘 샘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우르르 쿵.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장대비가 우두구둑 퍼붓기 시작했답니다. 어이, 비다.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은 큰 실수를 할 뻔한 걸 뉘우치고 어깨춤을 추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는 큰 풍년이 들었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샘을 용궁에 갔던 거북이 나온 샘이라고 하여 용궁샘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돼지가 돈을 주고 먹는 줄 알았지. 행색이 초라한 어느 나그네가 주막에서 두부를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막 주인은 줄 수 없다고 무시하며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그때 마침 돼지들이 들어와서는 두부를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주인이 돌아와 도깨비를 내버려둔 나그네를 나무라자 나그네는 돈을 주고 먹는 줄 알았다고 능청을 떱니다. 옛날 남루한 차림의 한 나그네가 어느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주인 여자가 두부를 만들고 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참말로 맛있어 보였지요. 그래서 나그네는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두부 한 모만 주시오. 그러자 주인 여자가 나그네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두부값은 있어. 그 말을 듣고 나그네는 뜨끔했습니다.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이, 배가 고파 그러니 두부를 먹게 해주시오. 훗날 꼭 두부값을 갚겠소. 주인 여자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일을 계속했답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두부를 달라며 재촉했지요. 주인 여자는 짜증이 나 한마디로 톡 쏘아붙였답니다. 아니, 당신이라면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외상으로 두부를 팔겠소? 아이고 참으로 인심 한번 사납소. 나그네는 못내 아쉬운 듯 말했지요. 주인 여자는 나그네가 뭐라고 말하든 신경 쓰지 않고 제 할 일만 했답니다. 나그네는 하얀 두부를 보며 입맛만 다셨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돼지들이 나타나 순식간에 두부를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멀리서 이 모습을 보던 주인 여자가 허둥지둥 달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지요. 주인 여자는 나그네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아, 이 양반도 참. 거기 있으면서 돼지들이 두부를 먹도록 내버려 두었단 말입니까? 그러자 나그네가 무뚝뚝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돼지가 돈을 주고 먹는 줄 알았소. 만약 돼지가 외상으로 먹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요. 주인 여자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그저 멍하니 나그네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짧아진 바지.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과 가난한 영감이 살았는데 하루는 부자 영감이 가난한 선비의 딸들의 효심이 깊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선비의 바지가 흉하게 짧지 뭐예요. 알고 보니 세 딸이 번갈아 가며 바지를 줄여서 생긴 일이었지요. 부자 영감도 같은 일을 시켜봤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답니다. 부자 영감의 딸들은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지 효심은 없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 효도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과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 영감은 세 딸을 끔찍하게 여겼는데 이 세상에 자기 딸들만큼 효성스러운 자식은 없다며 자랑을 늘여놓곤 했답니다. 하지만 세 딸들은 모였다 하면 서로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아야 한다며 옥신각신 했답니다. 야, 나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해. 첫째가 팔짱을 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뭐해. 아버지께서 시키는 일들은 죄다 하인에게 맡기면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굳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땅히 가장 많이 물려받아야 하지 않겠어? 둘째가 새초롬하게 실눈을 뜨고 말했어요. 그러자 셋째가 입을 삐쭉 내밀고 언니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치, 언니들은 정말 이상해. 곧 시집 갈 거잖아. 나는 시집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많이 가져야지. 야, 막내, 너는 조용히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첫째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셋째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언니면 언니답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둘째가 살살 약 올리듯이 말하며 쌩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자 영감은 세 딸이 이런 대화를 나누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부자 영감의 딸들보다 선빈의 딸들이 더 효성스럽다고 말할 때마다 고개가 갸우뚱하곤 했답니다. 오늘도 부자 영감은 우연히 우물가를 지나오며
아낙네들이 선비의 딸들의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역시 선비네 딸들의 효심이 지극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선비는 세 딸 덕분에 무척 행복할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뭐해요. 진정으로 효도를 다하는 자식이 더 중요하지요. 어디 보자. 왜 마을 사람들은 내 딸들보다 선비네 딸들이 더 효성스럽다고 칭찬하는 것일까? 내 딸들도 나에게 무척 잘하는데 말이야. 내일 선비네 집으로 찾아가 내 직접 확인해 봐야겠소. 이튿날 부자 영감은 선비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선비가 반가운 얼굴로 부자 영감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비는 무릎이 다 드러난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소? 선비는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옷 한 벌을 해 입었는데 바지가 너무 길더군요. 그래서 딸들에게 부탁을 했지요. 내일까지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보니 바지가 이토록 짧아져 있더군요. 선비는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여전히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러자 부자 영감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한 뼘만 줄여달라 했는데 그렇게 짧아졌다는 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사실 이 바지는 한 뼘이 아니라 세 뼘이 줄어진 것입니다. 한 뼘만 줄여놓으라고 했는데 어찌 세 뼘이나 줄여놓았단 말입니까? 그 이유인 즉슨 제가 바지를 줄여달라고 부탁한 날 밤에 첫째 딸이 바지 한 뼘을 줄여놓았지요. 첫째 딸은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둘째 딸이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바지 한 뼘을 또 줄였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이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였지요. 이렇게 해서 바지가 세 뼘이나 짧아진 것이랍니다. 비록 바지가 너무 짧아 외출할 때는 입지 못하나 세 딸들의 마음이 갸륵하여 이렇게 집에서만 입고 있지요. 선비의 얼굴에는 행복함이 넘쳐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자 영감은 비로소 선비의 세 딸들이 효성스럽다고 칭찬받는 까닭을 깨닫게 되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 영감은 바지 한 벌을 들고 세 딸들에게 갔습니다. 이 바지가 너무 길어 입을 수가 없구나. 내일까지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아버지. 다음 날 부자 영감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지를 입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지가 원래 그대로 있지 뭐예요. 아니, 내가 한 뼘만 줄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부자 영감이 첫째 딸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러자 첫째가 얼굴을 붉히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꼭 제가 해야 하나요? 둘째가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어머머, 이런 일이라면 저보다 셋째가 해야지요. 둘째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셋째 딸을 쳐다보았어요. 언니들 정말 너무해요. 제가 바느질을 잘 못하는 것을 알면서. 부자 영감은 세 딸들의 모습을 보고 그저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고 합니다. 머리가 9개 달린 괴물. 어느 마을에 머리가 9개나 달린 괴물이 가축과 곡식을 약탈해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아내가 납치되자 남편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 괴물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꿈속에 나타난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힘이 세진 남편은 괴물을 물리친 뒤 아내를 구하고 마을을 평화롭게 되돌려 놓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 속에 머리가 9개나 달린 괴물이 살고 있었어요. 머리가 9개나 되다 보니 눈과 귀는 각각 10개씩, 코와 입은 각각 9개씩이나 있었지요. 몸집 또한 매우 크고 목소리도 쩌렁쩌렁 울렸답니다. 괴물은 마을에 나타나 가축과 곡식들을 모조리 빼앗아 가지고 가기를 일삼았어요.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달리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나타난 괴물은 냇가에서 빨래하고 있던 한 젊은 여자를 잡아갔어요. 냇가에 있던 아낙네들은 헐레벌떡 그 여자의 집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제 아내가 괴물에게 잡혀갔다는 게 사실이요? 남자는 정신이 아찔하여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답니다. 아유,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글쎄 말이에요. 가축과 곡식을 빼앗아 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람까지 잡아가다니 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어이, 임금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래요? 임금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괴물과 싸워 이길 사람이 없는걸요. 이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지만 마을 사람들이라고 뾰족한 수가 없었답니다. 혼자 남게 된 남자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지요. 내가 죽더라도 괴물에게서 아내를 구해와야 해. 남자는 곧장 집을 나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산속을 헤매며 괴물이 살만한 집을 찾아보았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남자는 너무 피곤해 나무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네 아내를 찾고 싶다면 동쪽으로 고장 가거라. 그곳에 계곡 하나가 나타날 거야. 바로 그 뒤편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을 거다. 괴물은 그 바위 아래에 살고 있지. 혹시 바위를 혼자 힘으로 들지 못하거든 개울물을 마시면 힘이 세질 거야. 할아버지, 할아버지. 남자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할아버지를 잡으러 두 손을 허공에 내젓지요. 잠에서 깬 남자는 정신을 가다듬고 꿈속의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동쪽 방향으로 걸어갔더니 얼마 가지 않아 정말로 계곡이 나타났답니다. 계곡의 뒤편으로 가보니
집채만한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었어요. 남자는 젖먹던 힘을 다해내어 바위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기운이 빠진 젊은 남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남자는 자기가 꾼 꿈을 천천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나 계곡으로 다시 돌아가 두 손으로 물을 연거푸 떠먹었습니다. 왠지 힘이 세진 것 같은데? 남자는 다시 바위 앞으로 걸어와 바위를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꿈쩍도 하지 않던 바위가 번쩍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자는 서둘러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며 커다란 마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기와집 한 채가 있었어요. 저 집에 괴물이 살겠군. 남자는 몸을 최대한 낮추어 살금살금 기와집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높게 쌓아놓은 담장 때문에 집안을 살펴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근처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답니다. 집안은 조용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한 여자가 항아리를 들고 버드나무 아래에 있는 우물로 다가왔답니다. 나의 아내잖아. 남자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가웠지만 괴물에게 들킬까봐 아무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버드나무 잎을 따 아래로 떨어뜨렸어요. 버드나무 잎이 떨어졌네. 버드나무 위에 남편이 와 있는 것을 모르는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버드나무 잎을 건져내었습니다. 남편은 쉬지 않고 계속 버드나무 잎을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가 버드나무 위를 올려다 보았지요. 어머나, 당신이 어떻게? 아내는 깜짝 놀라며 입을 두 손으로 막았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손짓했어요. 남편이 나무에서 내려오자 아내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지금 괴물은 마을에 내려가 있지만 소리를 듣고 달려올지도 몰라요. 어서 나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갑시다. 남자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안 돼요. 얼마 못 가 잡힐 거예요. 잠시 후면 괴물이 와요. 그러면 저 칼로 괴물을 물리쳐 주세요. 아내는 우물 곁에 놓여 있는 큰 칼 하나를 가리켰어요. 칼은 그 길이가 10자나 되고 무게 또한 쌀 10가마니만큼 되어 보였습니다. 저 칼을 들 수 없는데 어찌 괴물과 싸우란 말이오? 남자의 얼굴에 실망스러운 빛이 감돌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서 이 우물물을 마시세요. 그러면 힘이 장사처럼 솟을 거예요. 아내는 바가지로 물을 떠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물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만큼 힘이 강해졌지요. 쿵, 쿵. 어디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이건 괴물이 심리 밖에 와 있다는 소리예요. 쿵. 조금 전보다 더 큰 소리가 났습니다. 괴물이 우리 밖에 와 있어요.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사람 냄새가 나는군. 괴물이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남자는 칼을 들고 달려가 괴물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감히 내 칼로 내 목을 치다니. 화가 난 괴물은 닥치는 대로 부수며 남자를 잡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괴물의 몸을 차례대로 베어버렸습니다. 괴물은 쿵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엎어졌지요. 이리하여 남자는 아내를 구해 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라에서는 괴물을 처치한 남자에게 큰 상을 내렸지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두 다리를 쭉 뻗으며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